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그 인공 임신 중절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부분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조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2010년, 11년, 12년에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TV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률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SNS, 뭐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을 인한 홍보 효과들도 있지만 가장 홍보 효과가 높은 거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세부 항목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비슷한 숫자가 나왔지만 이제 광고나 온라인 홍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홍보 방법별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조사 대비해서 이제 그 예방 방법에 대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게 그 결국은 2010년 대비해서 11, 12년에서의 그 광고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2010년에 비해서 11, 12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온라인 홍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이렇게 낮아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으로 좀 그 시기에 했던 패널들의 의견들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보 그 연령 대상별로 가장 그 효과적인 홍보 지원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라는 측면에서 다시 보면 이제 이게 10대, 20대 또 이제 기혼 여성, 기혼 남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0대, 20대에서는 주로 이제 10대에서는 피임 방법 같은 이제 실제적인 성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20대, 30대에도 피임 방법 같은 실제적인 성교육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 외에 이제 콘돔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20대에서는 조금 더 여기 이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성교육보다는 이제 출산 대책, 출산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기혼 남성의 경우에도 출산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성교육이나 콘돔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조금 더 이 부분을 선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방교육에 대한 강화, 특히 이제 어린 10대, 20대일수록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달라. 또 남성의 경우들은 이제 지식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많이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특히 그 결혼한 여성이나 결혼한 남성의 경우에는 출산 지원 정책, 양육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달라라는 부분. 그다음에 미혼모에 대해서 자립 지원을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처벌을 강화하면은 조금 이제 그 낙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예방 교육이 강화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을 하고 또 성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중매체,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낙태를 이제 합법으로 볼 것이냐, 불법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이제 헌법에서의 조항, 또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유엔 여성에 대한 뭐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낙태는 기본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또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자세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낙태에 대한 규정으로 형법, 또 모자보건법, 그리고 의료법에서 그 근거 규정, 낙태에 대한 금지와 허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형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낙태가 이제 불법이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모자보건법에서는 그러한 형법에서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합당하면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공 임신 중정 수술의 허용 규정에 대한 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이제 의료인이 불법적인 낙태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에 대해서 결격 사유,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근거 조항을 들고 있고, 또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 태아에 대해서 성관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성관별을 해서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불법적이다, 이런 내용까지 의료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규정들이 이제 성관별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리고 성별 차이, 성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의료법에서의 그 성관별 에 대한 규정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 외에 인공임시 중절 수술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이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에서의 낙태에 대한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한국에서의 형법 269조에서는 부녀, 여성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자기가 스스로 낙태를 한 겁니다. 그럴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이제 스스로 약을 먹고 낙태를 하게 된 경우나 또 어떤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그 의료인이 이제 낙태를 한 경우, 이것도 다 이제 그 낙태를 한 여성 자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의 낙태에 대한 그 촉탁, 낙태를 의뢰한 거를 받아서 승낙을 해서 의료인이 낙태를 하게 했다. 아니면은 의료인이 아닌 자라도 이제 낙태를 하게 했다. 그럼 낙태를 하게 한 자도 그 1항의 형과 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항의 그 죄를 범해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 이제 낙태로 끝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낙태를 하다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낙태를 시행한 사람이 부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낙태를 한 본인과 낙태를 시행한 그 의료인 내지는 낙태를 시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때에도 그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그 시행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형이 더 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녀 자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형법에서의 낙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1년에 몇 명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그 외에는 굉장히 다 불법적으로 아니면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낙태를 해왔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상 굉장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이지 실제로 작용되고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앞에 조문에서는 이제 특별히 의료인에 대해서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제 269조 2에서 270조에서는
특히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그래서 면허를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얻어서 낙태를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를 하게 한 자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1항과 2항의 죄를 범해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전 사망의 경우에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한다. 그래서 면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부녀의 촉탁에 의해서 낙태를 한 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모자부건법에서의 이제 조항입니다. 이 모자부건법 자체는 원래 목적이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고 또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잘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사실 만들어진 이유는 그 형법상에서의 낙태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낙태 조항들을 만들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 12조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인공임신중절을 예방을 위해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임신 중절의 예방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낙태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또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항에서는 인공임신, 낙태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생명 존중을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하자고 하지만 또 두 번째 항에서는 지자체장이 이제 피임 약제나 피임 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임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예방을 하려면 일단 임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피임 약제나 피임 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아까 이제 나왔던 교육, 뭐 이런 홍보,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강화해서 이런 지자체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자보건법 14조에 이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형법상에서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지만 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허용되는 한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문이 많이 변화되어 왔긴 했지만 근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과 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낙태 수술,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또 신체질환, 그래서 유전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가 유전학적인 이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조문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전 질환을 다 나열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08년 9년에 한번 개정이 돼서 이제 그 조항이 굉장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2호에서도 굉장히 이전에 법이 이제 2008년 9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염성 질환을 다 허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이 1호나 2호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호에서 전염성 질환에 굉장히 다양한 전염성 질환을 나열해 놨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굉장히 축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가족 계획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때는 이 1호와 2호에 대해서 그 폭을 되게 넓혀 놨었고, 이제 이제 저출산에서 인구를 증가해야 되는 시기에는 이 1호와 2호를 되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법을 이제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3호는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에선 이런 사유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4호에 대해서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을 한 경우, 그래서 친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회나 국가들이 이런 경우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또 이제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모성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 2, 3, 4, 5, 5가지의 이유 이외에는 형법에 의해서 낙태가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1항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만약 이제 이거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사실상 사망했거나 실종됐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외국에 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2항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1항의 경우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약에 심신장애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런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이런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는 또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그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동의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시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또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용 사유를 보시면 본인이 원해서 또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이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 5가지 해당하지 않으면은 낙태는 엄격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행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사유에 한해서 유전학적 질환이나 감염병에 대해서 허용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1항은 법 14조에 따른 임신 중절 수술 자체는 임신 24주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낙태를 할 수 있다. 24주 그러니까 지났으면 이 전반적인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라 할지라도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에서는 그 1항에 따른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는 사유 중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에 대해서는 영골 무형성증, 또 낭성 섬유증, 그 밖에 유전성 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그래서 현재 이 3가지 카테고리에 한해서만 유전학적, 우생학적 원인에 의한 이제 그 낙태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영골 무형성증이나 낭성 섬유증은 부모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또 그 밖에 이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유전성 질환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합니다. 근데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유전성 질환에 대해서 낙태가 허용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출산을 좀 장려하고 저출산 사회로 가면서 그 허용 사유를 매우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사유들은 그 태아가 진짜로 그 질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상관없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질환, 우생학적 질환에 의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애를 낳는 걸 금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제 그런 질환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약간 좀
형벌 같은 느낌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이 매우 축소되고 실제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측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에서는 이제 감염성 질환, 전염성 질환인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성이 풍진, 또 톡소플라즈마증, 그 외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모성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는 것이 이제 시행령 조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법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낙태에 관련된 조항인데 의료법 자체는 원래 이제 국민들이 높은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법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의료를 할 수 있나라는 걸로 의료인에 대한 이제 면허 조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다,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 중에 하나가 아까 보셨던 형법상의 269조, 270조에 근거해서 낙태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 또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상에서 낙태 허용되는 그 근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낙태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법에 근거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근데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했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는 한 자. 그러니까 결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자격 조건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면허를 받고 자격을 받은 다음에 이런 조항으로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면허 자체가 취소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법 현재 20조에 의하면은 태아 성관별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태아 성관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본적인 이제 금지, 태아 성관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또 그런 목적으로 그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된다. 그런 태아 성관별 행위를 하는 사람을 돕지 말아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태아의 성을 알아야지 뭐 옷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낙태를 할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32주. 그래서 32주 이후에는 태아의 성에 대해서 부모에게는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데 32주 이전에는 그 태아의 성을 알았을 때 부모가 태아의 성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2주 이전에 태아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 알게 된 태아의 성 이거를 인부나 또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의료법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항은 그전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태아 성관별을 하면 이 조항에 근거해서 태아의 성관별을 해서 이게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이것도 의사의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나 결격 사유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삭제가 되고 취소 사유까지는 안 가지만 이게 32주 이전에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근거 조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태아 성관별에 의한 성차별, 성차이는 이제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면허의 어떤 취소 사유까지 넣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낙태를 좀 금지하고 저출산에서 이제 출산을 좀 높이려는 사회로 갔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함부로 이제 낙태를 안 하려고 하고 가급적 낙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성을 이유로 여아냐 남자애냐는 이유로 부모가 낙태를 해달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료인들 스스로 거부할 수 있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 또 이제 기간으로 인해서 32주 이상 지나면 뭐 낙태를 하는 거는 아까 모자보건법에서도 24주 이전에만 어떤 사유에서든지 24주 이전에만 허용되지 24주 이상으로 가면
낙태는 절대 금지다. 그 모자보건법의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도 금지다라는 게 조항이 있지만 또 이제 이 태아 성관별 자체는 24주 이후에 낙태는 금지되어 있는 주긴 하지만 또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낙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32주 이상 지나면 정말 이때는 태아들이 낙태돼서는 안 되는 시기고 낙태를 할 수도 없는 시기고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태아 성관별을 하는 것이 이제 허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태아가 언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관별을 하는 거지 낙태를 위해서 성관별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이제 의료법 그리고 제가 지금 형법, 모자보건법 또 의료법에 나타난 태아에 대한 낙태와 성관별 이런 거에 관련된 근거 조항들을 알아봤습니다.